폭설이 그친 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얼어붙은 빙판길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장시간 정체가 이어진 도심 터널에선 버스 승객들이 하차해 터널을 걸어 나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했었는데요. 네, 이 밖에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나래 씨 소식 등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지윤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늘 출근길까지 혼란이 좀 이어졌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 시간 이후에 서울 도심 터널 안에 차량들이 많이 갇혔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직접 걸어 나오는 상황까지 좀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고립 사태가 왜 발생했고 교통 통제는 왜 대응이 안 됐던 겁니까? 네, 사실상 이번엔 갑자기 큰 폭설이 내렸고 예. 사실 중간중간에 선행 사고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저께 퇴근하는 길에 그 안에 갇혀 있었기도 했는데요. 빙판이 너무 블랙아이스라고 하죠. 이런 게 너무 얼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못 대응한 차들이 멈추거나 사고가 났고요. 그다음에 제설이나 견인 같은 것이 미리 이렇게 좀 더 긴급하게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또 만약에 이럴 때에는 사실 터널에서 보통은 이제 갑자기 차를 멈춰놓고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부분입니다. 원래는 터널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차가 긴급하게 대피해야 할 상황이 되면 이런 조치 매뉴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삼각대를 세워놓는다든지 이제 좀 긴급 자동차 신호를 넣는다든지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대피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걸어 나왔다 하면 과실이 조금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소재 문제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본인이 얼마나 제대로 그런 조치, 안전 조치나 이런 걸 했는지, 그다음에 보행자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서 대피했는지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여쭤보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일단은 예정된 눈 소식이었고 행정대응이 좀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대형 사고가 펼쳐졌을 때 그렇다면 이제 책임 소재는 어디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것이냐? 혹은 뭐 개인이나 사고가 난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냐?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 제동, 그 제설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은 사실 이제 지자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떠한 신고가 들어왔고 블랙아이스들한테 사고가 있었다. 빨리 이거를 좀 조치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미흡하게 조치를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좀 책임이 국가에게도 지자체 책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 역시 출근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쯤엔 목동교 인근에서 차량 12대가 추돌을 했고요. 또 오전 9시쯤에 청주에서 9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빙판길에서 목동에서는 12대가 추돌했을 뿐만 아니라 네. 청주서는 9대까지 연쇄 추돌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다음에 간방에 제설 작업이 되긴 했는데 사실 집까지 가는데 뭐 5시간 걸렸다, 3시간 걸렸다, 도로 위에서 거의 생존 게임을 했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이 청주에서 발생한 9대가 추돌한 사고, 그러니까 원인이 지금 블랙아이스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도로 위에 암살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다른 사고보다 1.7배나 높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사고로 인한 사망이 높은 이유가 사실 우리가 눈이 막 쌓여 있으면 당연히 조심해야겠다 하는데 네. 보이지 않아요. 블랙아이스 말 그대로 이게 어두워가지고 그냥 도로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침묵의 암살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침묵의 암살자라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 얼음 위에서는 사실 우리가 마찰을 통해서 제동이 딱 걸려야 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2배, 3배 정도 더 늘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얼어버리면 급제동을 아예 제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2023년까지 3년부터 거의 5년 정도 사이에는 3,900여 건의 이러한 블랙아이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정말 많았네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95명 정도로도 집계됐다고 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제동이 어려우니까 한번 미끄러지면서 1차 사고뿐만 아니라 2차, 3차 계속 연쇄 추돌 사고가 나잖아요. 이럴 때는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뒷차들이 100%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경우는 앞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하지 못했을 때에는 2차, 3차 추돌이 나게 되는데
사실상은 이러한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1차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차액에도 사실은 이게 정말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거냐? 아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감속 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제동거리, 안전거리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 1차 추돌에도 책임이 있고요. 네. 2차, 3차 추돌의 경우에도 만약에 감속 운행을 안 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책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의 경우 제설 작업이 그래도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할 텐데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고를 받았음에도 지자체 입장에서 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뭐 민사소송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배상 책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신고도 했고 제설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런 도로 관리, 감독상의 이런 부분에 관리상 하자가 발생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국가배상, 손해배상 책임이죠. 결과적으로는 민사 책임에 질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 방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조건 이렇게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도로 특성이 있는 날이라면 당연히 속도는 거의 50%까지는 감속 운행을 하여야 하고요. 절대 브레이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예. 이게 마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이러한 브레이크는 되도록이면 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거리는 제동거리가 아까 길어진 만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예,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시고 또 사고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개그우먼 박나래 씨 아시죠, 여러분?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면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런 소식으로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네. 그동안에 임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을 매니저로 고용했을 당시에 그 고용 당시에 갑질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폭행도 했고 직장 내 이제 괴롭힘도 당했다. 전 매니저들이 법원에 1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 연유는 뭘까요? 보통은 가압류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소송을 할 때 소송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동안 재산을 조금 어떻게 다른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나중에 집행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 때문에 재산 보전 차원에서 가압류를 보통 신청합니다. 네. 이 경우에도 아무래도 연예인이 재산을 긴급하게 소송 중에 처분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나래 씨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보면 뭐 제기한 의혹이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부터 특수상해, 뭐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이 혼재가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사실상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대기시켰다, 아니면 업무 범위 내에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 아니면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이래서 고용노동청에서 보통은 평가를 받고 이거 말고 특수상해나 아니면 대리처방 같은 경우는 형사상 처벌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마지막에 미지급이라든지 다른 모든 내용들은 또 손해배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민사적으로도 좀 전방위적으로 조사도 되고 진행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상해랑 뭐 대리 처방, 비용 미지급 등의 주장 중에 어느 부분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적 보상을 말하는데요. 예. 미지급, 정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에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예. 상해와 대리처분 같은 경우도 해당 건 때문에 만약에 진료를 받고 어떠한 치료비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같은 것도 손해배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다른 아티스트들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언론 조명 받은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속 계약이 이제 속사하고 만료가 된 이후에 모친이 설립한 회사에서 1년 넘게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소속사의 경우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는 게 이제 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사실상 이런 영업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 9월부터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처벌 범위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입니다. 예. 예, 현재 박나래 씨 예정됐던 방송 촬영 일정을 잇따라 취소하고 입장을 정리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나온 입장은 있나요? 네, 사실상은 그만둔 직원들이 이렇게 제기를 해서 좀 안타깝다는 심정은 전했지만 앞으로 어떤 내용이 되는지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장을 좀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박나래 씨 입장 다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법원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받고 있는 양양군청 공무원들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요와 폭행 등의 혐의인데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 쟁점 짚어주시죠. 네, 보통 구속영장 심장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도주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대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닌 지속적 폭행이나 폭언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지가 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에서 예. 이런 부분에서 직장 내에서 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 내에 있는 자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를 다시 인멸했을 우려가 있는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무원 신분이고 주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은 일단은 좀 피고인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찰이 앞서 해당 공무원을 입건한 후에 양양군청을 비롯해서 주거지 그리고 근무지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오늘 신병 확보에 성공을 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좀 더 뒷받침이 돼야 할까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공무원 환경면에 갑질한 거잖아요. 예. 그럼 회사 내부에 어떤 내부 보고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기타 이런 업무를 지시했던 내용들에 대해 담긴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직장 내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CCTV 같은 것도 반드시 확인해서 신병 확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이제 짚어준 세 가지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공무원이 앞서 이제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본인의 혐의를 인정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구속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은 혐의를 인정했다 함은 이제 내가 인정을 했으니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 도주할 우려도 없다라는 식으로 어떤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이렇게 인정했다고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의 우려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구속되지 않았을 때에는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가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정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모두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현장 이지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